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책과 함께 늘 행복하시길 바라는 책 읽어주는 앤입니다. 오늘은 한국심리치료연구소에서 펴내고 서정민 님이 지은 영조, 사도세자, 정조, 그들은 왜 일부에 이어서 2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낭독하겠습니다. 영조, 사도세자, 정조, 그들은 왜, 서정미 지음. 영조의 사고와 행동에서 나타나는 강박적 특성들. 기록에서 드러난 영조의 모습 중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강박적 특성들이다. 만약 영조가 현대 인물이라면 강박증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의 강박적 특성들은 건강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 정신병리에 가까운 모습들을 나타낸다. 먼저 강박성 성격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들은 규범이나 도덕에 집착하며 엄격하고 흑백 논리적인 초자아의 형태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취소를 주요 방어 기제로 사용하며 공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은 성실하게 잘 수행하지만 친밀한 정서를 나누는 관계에서는 어려움을 느낀다. 감정을 나누는 대신 이를 인지적인 과정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강박적인 행동에는 속죄 혹은 마술적인 보호라는 무의식적인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취소를 한다. 영조의 며느리로 가까운 곳에서 영조를 지켜보았던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 사관들이나 다른 어떤 이들도 차마 자세히 기록할 수 없었던 인간 영조의 강박적 특성과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세히 기록하였다.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생각하시다가 이것이 거의 병환이 되신 듯 싶으니 말씀을 가려 쓰셨는데 죽을 사 돌아갈 귀자는 모두 꺼려 쓰지 않으시니라. 정무회의 등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입었던 옷을 갈아입으신 후에야 안으로 들었고 불길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들으면 양치질을 하고 귀를 씻고 사람을 불러 한마디라도 말을 한 다음에야 안으로 들었다. 좋은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할 때 드나드는 출입문도 따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 극명하여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한 공간에 같이 있지 못하게 했으며 이들이 사용하는 길 또한 구분하여 다니도록 하였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입는 옷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옷 또한 구분하여 입었다. 대리청정 전에도 사형 죄인을 신문하는 경우와 같이 불길한 경우에는 사도세자를 불러 옆에 앉혀두고 있었으며 자신이 미워하는 이들의 말을 들은 후에는 귀를 씻고 그 물을 그들이 있는 쪽으로 버렸다. 사도세자는 자신처럼 영조에게 미움을 받던 누나 화협옹조에게 우리 남매는 귀 씻을 준비물이로다 라고 하였다. 이모화변이 일어나기 직전 영조가 자신의 처소였던 경희궁에서 사도세자가 있던 곳으로 향하였을 때 경화문을 사용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해경궁 홍씨는 참담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즉각 예감할 수 있었다. 이는 그만큼 영조가 좋은 일에 드나드는 문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철저히 지켜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영조는 또한 모든 것에 지나치게 꼼꼼한 편이었는데 의복을 입을 때에도 아주 사소한 곳까지 신경을 썼었다고 한다. 이러한 영조의 특성은 사도세자를 향한 질책에서도 나타난다. 그가 사도세자의 의복 입은 모습에 대해 지적하였다는 기록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례 하나만 살펴보면 세손 정조의 부인 간택이 있던 날 사도세자의 망건줄에 끼어진 관자가 잘못되었다고 영조가 경노하여 사도세자를 돌려보낸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영조와 사도세자와의 관계가 이미 상당히 악화된 시기이기는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혼사를 정하는 자리에 관자가 예법에 어긋난다고 신랑의 아버지를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명조는 사도세자의 의복, 대님, 망건줄, 관자 등 세부적인 부분 하나하나를 다 지적하였고 의복에 대한 영조의 강박적인 태도는 사도세자가 의대증을 발병하게 된 표면적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영조의 강박적인 행동을 잘 살펴보면 영조가 세계를 해석하는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있다. 그의 기준은 길한 것과 불길한 것, 사랑과 미움의 대립항으로 철저히 분열되어 있다. 사용이 금지된 글자들, 다니는 길과 사용하는 출입문의 구분, 양치와 옷 갈아입기, 귀 씻는 행동,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친 편애 등은 모두 이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실행되었다. 이는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철저히 구분함으로써 좋은 대상을 나쁜 대상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또한 보호할 수 있다는 마술적 믿음의 무의식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행동을 강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행동의 특이성이나 파괴성이 아니라 강제성에 있다. 영조는 자신만의 기준과 의식을 치르는 것에 있어서 철두철미하였다. 영조가 재임한 지 2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건만 여전히 그가 경종을 독살하고 왕위를 찬탈하였다며 영조의 정통성에 반기를 든 나주 괴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영조는 심지어 밤 12시나 한두 시가 되어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사도세자를 불러 한마디 시키고 귀를 씻은 후 그 물을 사도세자의 처소 방향으로 버리게 하였다. 자신이 싫어하는 이에게 말을 시켜 자신이 들은 부정한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옮기고 귀를 씻음으로써 자신에게 붙었을지도 모를 불길한 기운을 씻어버린 후 그 물을 미운 이의 거처가 있는 방향으로 버림으로써 부정한 기운이 그쪽으로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이러한 영조의 행동은 강박적 성격의 특징인 전능 통제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강박증 환자는 무의식적 환상 속에서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이를 올바르게 실행에 옮긴다면 부정한 기운과 같이 통제 불가능한 것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조는 또한 월 평균 11.7회 이상 2, 3일에 한 번씩 빠지지 않고 어이들에게서 진찰을 받았는데 이는 조선의 역대 왕들 중 가장 많은 횟수이다. 그는 철저히 소식하였으며 의복 또한 비단으로 지은 것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무명으로 지은 것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임금이지만 사치하지 않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모범을 보인다는 도덕적 의미도 있었지만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여러 겹의 의복을 착용함으로 조선의 많은 왕들이 각종 피부 질환에 시달렸던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조는 이렇게 모든 면으로 자기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였다. 영조의 건강 염려증적인 특성의 강박적인 행동은 연약한 자아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글자 죽을 사와 돌아갈 귀를 꺼려 절대 사용하지 않는 모습에서 드러나는 죽음에 대한 무의식적 두려움도 불안한 자아가 표출된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강박적인 사고와 행동은 자아의 통합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자아의 연속성이 깨어져 있는 유아기 불안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영조가 이렇게 심각한 강박증적인 행동과 특성을 보이게 된 이유를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분석해보자. 강박성 성격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과정은 취소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강박 행동적인 사람은 속죄 혹은 마술적 보호라는 무의식적 의미를 지닌 행동을 함으로써 취소를 한다. 영조가 무의식적으로 그토록 취소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싶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영조는 천민 어머니의 소생으로 왕족이지만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에 있던 사람으로 거의 30년에 가까운 시간을 주목받지 못한 채 그리고 주목받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였다. 조선시대에서 왕이 되지 못하는 왕자의 자리는 늘 불안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 역사 속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왕자들이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역모로 몰려서 유배를 가고 처형을 당하였다. 그들은 언제 어떻게 반역의 주동자로 몰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빛보다는 그림자로 사는 법을 배워야 생존할 수 있었다. 자신보다 6살 위의 형 경종은 숙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장희빈의 아들로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인 영조와는 출신 성분에서부터 경쟁이 될 수 없는 상대였다. 어린 나이에 세자로 이미 책봉받은 형의 그늘 속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야 했던 영조가 아무리 영민하고 뛰어났다 할지라도 그는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였을 것이다. 게다가 군신 간의 충의와 형제 간의 우애를 금과 옥조로 여기는 유교 문화 속에서 형 경종에게는 신하이자 이복 동생에 불과한 영조가 어느 자리에서라도 공격성과 시기심을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그는 겉으로는 권력에 아무런 욕심도 없는 듯 사가로 나가 살며 공부에만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보다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형을 보며 그는 수없이 자신이 왕이 되고 싶다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리라고 소망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83살의 나이로 죽기 전 3개월까지도 왕권을 놓지 못할 만큼 권력욕이 컸던 영조가 사실 젊은 시절부터 권력을 꿈꾸었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그가 의식적으로 또한 무의식적으로도 언젠가는 형을 제거하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를 염원하였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하지만 왕권에 대한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대로 영조는 더욱 경계하고 조심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숨겨야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의 시기심과 공격성은 무의식 안에서 점점 더 억압되고 커져나갔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오래된 소원대로 젊은 나이에 경종이 세상을 떠나고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영조는 마냥 기뻐하거나 행복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의식적으로 경종을 지지하던 정적들의 비난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으며 자신의 파괴적인 무의식적 소망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불안과 죄책감이 억압해 두었던 시기심과 공격성의 양만큼이나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조는 강박적인 행동들을 통해 자신의 파괴적 소망들과 그에 따른 결과들을 취소하고 싶었을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이는 강박 행동이 지닌 범죄를 취소한다는 무의식적 의미들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사실 영조는 50여 년의 재임 기간 중 누누이 자신이 경종을 독살하지 않았으며 누구보다 형을 사랑했음을 그리고 반복적인 선의와 대리청정 소동을 일으키며
자신은 절대로 권력에 뜻이 없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다. 이러한 의식적 행동의 밑바탕에도 위에서 살펴본 취소의 무의식적 역동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박해 불안으로 인한 분열적 측면들. 영조의 강박적 행동만큼 주목되는 특성은 그의 분열적 측면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에게 강박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기준이 분열적 특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영조에게 길한 것과 불길한 것은 철저히 구분되고 사랑과 증오 또한 극단적이다. 사실 사도세자에 대한 영조의 사랑은 갓 돌이 지난 아기를 자신의 뒤를 이을 세자로 책봉할 정도로 지극한 것이었다. 하지만 세자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결국 자신의 손으로 아들의 목숨을 빼앗는 비극으로 그 사랑을 끝맺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으며 그래서 더 끔찍한 처벌을 내린 것이었다. 그에게 좋고 나쁨은 너무나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한 지붕 아래에 있는 것은 고사하고 가까이 있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을 정도였다. 어머니의 병환 소식에 사도세자가 문안 갔다가 영조가 편애하던 화와농주 가까이 사도세자가 온 것을 싫어하며 격노하자 세자가 급한 마음에 창을 넘는 믿기 힘든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영조는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편집 분열적 자리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영조에게 대상은 통합된 전체적인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파편적인 특성들로만 이루어진 부분 대상의 존재들이다. 사도세자처럼 자신이 싫어하는 존재는 인격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불길한 기운으로만 인식되는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함께 철저히 미움받던 화여봉조에게 사도세자가 하였던 우리 남매는 귀 씻을 준비물이로다 라는 자조적인 표현은 영조의 분열적 특성을 단정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대상에 대한 투사적 동일시는 불안을 생산하고 자신을 대상과 혼동한다. 대상들은 목적을 위한 수단들에 불과하며 개인은 성찰이 불가능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악마화된다. 나쁜 대상으로부터 자신의 좋은 대상을 지키기 위해 분열이 일어나고 나쁜 대상에 의한 무의식적 박해불안 때문에 그들은 투사하여 외제화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불안 역시 커져가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분열된 나쁜 대상과의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 불길하고 박해하는 대상이 점점 더 강력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영조는 더욱 강박적인 자신만의 의식에 매달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체 대상으로 대상의 통합이 일어나며 대상에 대한 양가적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우울적 자리에 진입하지 못하여 있기 때문에 영조의 비극은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계속 되풀이되었다. 우울적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전체 대상에 대한 죄책감 역시 영조에게는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대상을 파괴하는 시기심. 영화 사도에는 왕실의 제일 큰 어른인 인원왕후가 문안 인사 드리러 온 세자를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며 인물로 보나 성품으로 보나 주상보다야 우리 세자가 당당하지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자리를 함께하던 영조의 정비 정성왕후와 사도세자의 어머니 선희궁 이씨도 모두 한박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이 장면에서 도드라지는 것은 사도세자의 눈부신 젊음과 모두에게 존재 그 자체로서 사랑받는 모습이었다. 사도세자는 출생부터 왕실의 모든 이의 애정을 듬뿍 받으며 표면적으로는 최고의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었다.
영조 또한 지극한 사랑으로 첫 몇 년간은 아들을 누구보다 애지중지하였다. 그러나 영화의 장면에서처럼 영조와 사도세자는 구권력과 신권력을 상징하는 두 인물로 부지불식간에 서로에 의해 그리고 타인들에 의해 비교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었다. 체격이 큰 편이며 무예에 능통한 젊은 사도세자가 영조에게는 한편으로는 못마땅하면서도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사도세자의 당당한 체구, 위엄 있는 눈빛과 목소리, 그리고 깊은 산속에서 호랑이가 울부짖는 듯한 기상은 책벌레였던 영조에게는 시기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아들을 향한 무의식적 시기심은 영조처럼 자신의 출생에 대한 수치심으로 가득 찬 인물에게는 더욱 억압하기 어려운 정서이다. 자신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최고의 것들을 모두 누리는 당당한 아들을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눈으로만 바라보기에는 영조의 컴플렉스가 너무나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분석된다. 영조에게 아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자신이 억압하였으며 또한 자신에게 결핍되었던 것들이 계속해서 환기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형 경종과의 관계에서 생존의 여부조차 불투명한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며 위축되었던 자신에 비해 물질적으로도 자신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당연한 듯 모두 가진 아들은 그 존재 자체로 무의식 속에 억압되었던 영조의 경쟁심과 시기심을 자극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거의 친어머니처럼 모시던 인원왕후의 사랑을 얻기 위해 영조는 오랜 시간 동안 지극지성으로 공을 들였건만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녀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세자를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그의 시기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대상인 어머니의 사랑과 승인을 두고 영조는 무의식적으로 계속하여 사도세자와 경쟁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아버지의 심리 내적 구조와 육동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사랑과 헌신 그리고 자부심을 표현하지만 그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부자관계 속으로 스며들어 무의식 속에 잔재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들은 부성에 의해 보통은 약해지지만 만약 아들을 향한 양가적인 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채 유지되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시기심과 분개 그리고 죽음 소망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영조의 무의식적 시기심의 역동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 의식적으로 영조는 사도세자가 자신을 뛰어넘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그는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누리는 아들을 시기하고 파괴하고 싶었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의식적인 수준에서 아이가 실패하기를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욕동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여 자녀의 좋은 것을 망치고 빼앗고 싶어 할 수 있다. 클라인이 설명하였듯이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갖고 싶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즐기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감정이다. 시기심의 충동은 그것을 빼앗고 손상 입히고자 한다. 그래서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한 나라의 군주로서 정치하는 법을 미리 가르친다며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에게 철저히 굴욕과 무능함을 맛보게 하였다. 사도세자의 날개를 꺾어놓고 싶은 무의식적 욕망은 어떻게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칭찬에 인색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표현되었을 것이다. 사도세자를 향한 영조의 질책이 얼마나 가혹하였으면 영의정이 세자가 대리의 일을 잘하고 있는데도 세자를 지나치게 책망한다고 영조에게 아뢰는 것이 실록에 기록될 정도이었다. 왕세자 교육과정에서 영조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책을 지을 정도로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동시에 수없이 세자를 나무라고 처벌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영조의 질문에 대한 세자의 대답이 무엇이든 결과는 늘 아버지에게 처벌당하는 세자의 모습으로 끝났다. 학문을 중시하는 아버지에게 인정과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도세자가 글 읽는 것이 가장 즐겁다고 하니 말이 앞선다며 질책하였고 중국 한나라의 두 임금 문제와 무제 중 학문을 앞세운 문제가 더 훌륭하다고 하니 거짓말한다며 세자에게 폭풍같이 화를 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조선의 세자 교육이 그만큼 어려운 과정이며 귀한 자식일수록 더욱 엄하게 키워야 하는 법으로 아들을 훌륭한 왕으로 키우기 위해 더욱 철저히 교육한 것이라고 영조는 스스로를 합리화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사도세자가 어떤 대답을 하고 행동을 해도 아버지를 절대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을 영조 스스로가 연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들을 실패자로 만들고자 하는 의식 깊은 곳에 억압되어 있는 죽음 욕동의 시기심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영조의 시기심으로 인해 부서지고 파괴된 아들은 영조의 심리 내적 실제에서 더욱 비하되어 내재화되고 영조의 초자아는 극단적으로 비판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이트는 죽음 욕동이 외부로 방향을 향할 때 대상에게 투사되어 파괴적이며 가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일부분은 여전히 내부에 남아 자기를 향한다고 주장하였다. 영조의 공격성이 사도세자를 향할 때는 시기심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자신의 내면으로 방향을 바꾸어 표출되면 수치심으로 표현되었다. 아들을 시기하는 감정에 굴복한 자아를 내면에 비판하는 초자아가 조롱하기 때문에 수치심은 구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왕위에 즉위한 후에도 수십 년 동안 끊이지 않고 역모 사건들이 일어나고 왕위 찬탈자로 비방을 당한 것은 그의 오래된 수치심을 더욱 가중시켰을 것이다. 왕자 시절부터 공공연히 영조를 무시하던 명문가 출신의 사대부 양반들에 대한 열등감 역시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내면의 수치심이 커져갈수록 영조는 더욱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무시당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과 아들을 철저히 단속하였을 것이다. 취약한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 겉으로는 더욱 모범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으며 몸소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고 선왕들에 대한 제사도 지극하게 지내며 완벽한 왕이 되기 위해 몸부림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 사소한 실수라도 생기면 자신의 수치심과 투사적 동일시되면서 영조는 사도세자를 향해 더욱 무자비하게 행동하였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며 세자를 다그치고 온 매무새가 조금만 흐트러져 있어도 신하들에게 꼬투리를 잡힌다며 서슬이 퍼렇게 세자를 나무라는 영조의 모습에서 평생 그를 괴롭혔던 수치심과 열등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체격이 건장한 아들에게 세자가 비대하여 가마가 좁은 것이라는 비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다. 영조의 극복되지 못한 수치심이 자신보다 열등한 대상인 사도세자에게 투사되고 파괴적 특성들이 쌓이면서 부자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한 두 사람의 극단적인 관계는 결국 죽음으로 끝을 맺었다. 극복되지 못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아이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성의 부모를 이상화하고 동일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성장 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조가 아버지 숙종과 건강한 부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어머니 숙빈 최 씨는 매우 생존에 능했던 사람으로 여겨진다. 그녀가 천민의 신분에서 숙종의 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숙종의 정비였던 패비 인현왕후에게 의리를 다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인현왕후의 덕과 풍모를 추켜세우며 질투 없이 패비를 흠모하는 모습을 하고 투기하는 장희빈과는 전혀 다른 매력으로 숙종에게 다가갔다. 이후 숙종의 마음이 장희빈에서 떠날 즈음에는 인현왕후의 편에 서서 연맹을 맺고 자신의 후원자가 되도록 하였다. 장희빈과는 다르게 절대로 정비가 될 수 없었던 그녀는 철저한 계산 아래 인현왕후와 경쟁하는 대신 자신의 버팀목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 후 그녀의 바람대로 인현왕후의 도움으로 장희빈과 같은 수준인 숙빈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이렇게 자신과 아들의 생존을 위해 전전긍긍하며 궁궐의 정치에 모든 감각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가 절대적 모성으로 아들을 돌봤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영조 출생 이후 초기 돌봄에서 여러 가지 실패가 발생했으며 어머니와 건강한 이자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아버지 숙종 역시 영조에게는 좋은 대상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어린 영조에게 아버지는 감히 닿는 것조차 따스한 눈길 한번 받기도 어려운 존재로 그는 무척이나 부성을 그리워하며 성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부재하는 아버지와 살아남기에 급급한 어머니 아래에서 영조는 초기 대상 관계와 이자 관계는 물론 삼자 관계와 양가 감정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시기를 건강하게 보내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영조는 성장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의 눈에 띄어 숙종에게서 자신의 훌륭한 아들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찼을 것이다. 남자아이에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극복은 아버지와의 건강한 동일시를 강화시켜 줌으로써 이상적인 아버지상을 내재화할 수 있다. 하지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진입하고 극복하는 것에 실패할 경우 그는 엄격하고 혹독한 초자아를 형성하고 처벌하고 억압하는 오이디푸스적 아버지에 고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사람이 성장하여 다시 아버지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역할을 성숙하게 수행하기가 어려워진다. 성장 과정 내내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아버지의 인정에 목말라 했던 영조가 드디어 왕이 되어 권력을 잡고 아버지의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허기를 채우고 싶었을 것이다. 그가 처음에 사도세자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조에게 지극정성을 쏟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버지가 되려고 했던 이유는 자신이 가졌던 파더 헝거를 투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과의 관계에서 고도의 친밀성을 원하는 경우는 자신이 평생 가지고 있던 파더 헝거를 뒤늦게 채우고 싶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파더 헝거는 구조적으로 자기애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부자 관계가 악화되면서 영조가 아들에게 가졌던 기대와 친밀감은 점점 혹독함으로 변화되었다.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다는 표현처럼 실패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고착되어 있는 영조에게 아들은 자신의 뒤를 잇는 계승자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그리고 평생 애써서 쌓아 올린 자신의 업적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험한 도전자였다. 마치 아들이 자신을 살해하고 왕이 된다는 신탁에 처한 오이디푸스의 아버지 라이오스처럼 영조는 자신을 위협하는 아들을 경쟁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영조의 무의식적 역동은 영화 사도에서 너는 존재 자체가 영모다 라는 압축된 대사로 표현된다. 물론 영화의 대사는 픽션이지만
조선 왕조에서 아버지가 왕위 계승자인 아들을 경계하고 시험한 것은 사실이었다. 특히 그 아들이 아버지인 선왕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자지간의 정보다는 정치적 라이벌 관계가 더욱 부각되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영조도 자신이 평생의 업적으로 추진하던 탕평책을 따르지 않고 양반의 특권을 타파하고 개혁 정치를 추진하고자 했던 젊은 세자를 대견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협하는 또 다른 정적으로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영조는 무의식적으로 아들의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정치적 성장이 반갑지 않았으며 더욱 혹독하게 아들을 내몰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미 영조 속에서 자리 잡고 있던 가혹한 초자의 영향으로 그 방법과 형태가 비정하고 매서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사도세자에게 지독하게 매몰찼던 영조의 모습은 기록에 무수히 등장한다. 세자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석고대죄를 머리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며칠씩 하여도 마음을 풀지 않는 것은 다반사였다. 한겨울에 무릎 꿇은 세자와 눈이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쌓일 때까지도 세자를 용서하지 않았다. 이러한 영조의 모질고 혹독한 특성은 실패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파생된 엄격하고 처벌적인 초자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유교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조선 왕조에서 왕위 즉위식은 화려하게 거행되지 못하였다. 왕위 계승자의 즉위식보다는 국상으로 선대왕의 장례식과 3년상을 성대하게 치르는 것이 조선 왕실의 예법에는 더욱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왕위 즉위식이 아버지의 뒤를 이은 아들의 왕위 계승을 축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출하고 소박하게 치르도록 한 것은 무의식적으로 어렵게 차지한 왕좌를 위협하는 젊고 새로운 세력인 아들을 경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거세된 사도세자. 영조 재임 기간 동안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금기의 주인공 사도세자는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리청정을 하고도 결국은 임금이 되지 못하고 뒤주에 갇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나 사도세자는 변덕스럽고 가혹한 아버지에게 희생당한 가여운 피해자만은 아니었다. 의대증이라는 기이한 병을 앓았으며 울화가 넘친다며 100여 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한 실패한 왕세자였다. 굴곡 많았던 그의 삶과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도세자를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발달 과정과 대상관계. 왕실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조선에서 가장 귀한 아기로 태어난 사도세자의 초기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그는 생후 100일 되던 날부터 어머니의 품을 떠나 별도의 큰 전각에서 내인들에 의해 양육되었다. 표면적으로 이는 애타게 아들을 기다렸던 영조가 아들을 위해 특별한 배려와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도세자의 양육을 맡은 내인들은 모두 영조의 경쟁자였던 형 경종을 모시던 사람들로 사실은 이러한 결정에는 정략적인 요소들이 더 강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영조는 갓난아들의 안위보다는 끊임없이 자신을 옥죄었던 취약한 정통성과 컴플렉스 때문에 자신이 경종을 독설하지 않았으며 그를 모시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품는 덕망 높은 왕의 모습을 연출하고 싶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내인들이 사도세자를 지극한 정성으로 보살폈을 리 만무하다. 부모의 처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도세자는 부모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로 둘러싸인 채 성장하게 된 것이다. 사도세자의 나이가 4, 5세가 될 때까지
어머니 선희궁과 영조가 자주 찾아가서 아들과 시간을 보냈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인 시간은 거의 보모들과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당연히 그에게 젖을 물린 이도 어머니가 아니라 내인 중 한 명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도세자가 어머니와 건강한 초기 이자 관계를 성취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꼭 생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인들 중 누군가와 친밀한 애착 관계를 성립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한중록에서 어머니 선희궁 이 씨는 엄정한 성격을 지닌 인물로 묘사된다. 세자를 모시던 내인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점차 동궁전의 발길을 끊는 모습은 자식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신적인 어머니 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아들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가혹한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세자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도 꾸짖고 어떻게든 그를 변화시키려는 어머니로서의 노력은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사도세자 역시 심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머니에게 도움이나 위안을 구하러 가는 경우가 없었다. 두 사람 간의 유대가 정서적으로 깊지 못하고 형식적이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엄격한 예법과 도리만 강조되고 따뜻한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궁궐 생활에서 친어머니조차도 사도세자를 편안히 안아주는 대상이 되어주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록은 선희궁께서는 사랑하는 중에도 가르침이 엄하시니 자식들이 두려워 자애로운 어머니로만 보지 않는지라. 선희궁께서는 엄한 가르침을 사랑으로 풀어버리지 않으시니 그 아드님도 어머니가 두려워 아주 조심하시니라 라고 전하고 있다. 늘 자신을 질시하는 아버지, 그리고 어렵고 조심스럽기만 한 어머니와 사도세자가 형성한 초기 대상관계가 건강하였으리라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사도세자와 어머니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단서는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내린 폐세자 반교에서 찾을 수 있다. 영조는 사도세자의 생모가 자신에게 그를 처분할 것을 직접 고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에 남겼다. 세자가 내관, 내인, 하인을 죽인 것이 거의 100여 명이오며 그들에게 불로 지지는 형벌을 가하는 등 차마 볼 수 없는 일을 행한 것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제가 창덕궁에 갔을 때에는 몇 번이나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겨우 제 몸의 화는 면했습니다만 지금 비록 제 몸은 돌아보지 않더라도 우러러 임금의 몸을 생각하면 어찌 감히 이 사실을 아뢰지 않겠습니까? 지금 임금의 위험이 숨 쉴 사이에 있으니 어찌 감히 제가 사사로운 모자의 정에 이끌려 사실을 아뢰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학계에서는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기로 결심한 직접적인 이유가 사도세자의 영모와 만행을 고발한 나경원의 상소사건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친모의 고변이 더 직접적인 이유라는 입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친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아들의 죽음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은 사도세자가 조선 왕실에 그만큼 위협이 되는 존재임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이는 그를 처형하기 위해 명분을 찾고 있던 영조에게 충분한 구실을 제공하였다. 임금과 종사를 보호한다는 대의를 위해 아들의 처분을 고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그들 모자 관계의 아픔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사사로운 모자의 정이 어쩌면 그 어떤 것보다도 사도세자에게 결핍되었던 그 무엇이었을 것이다. 사도세자의 초기 대상관계에서 실패한 이자관계와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 요소는 친범적인 왕세자 교육을 들 수 있다.
사도세자가 성장하는 기간 내내 아이가 비통합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최고의 엘리트 교육 과정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왕세자 교육의 목적은 한 사람의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유교적 정치 이상을 실현할 왕으로 훈련하는 것에 있었다. 이러한 세자 교육은 관념적이고 비자주적이며 반사회적인 교육으로 이는 위니캇의 거짓 자기만 강화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배움의 과정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잘하는 것을 선택해서 익히는 시간이 아니라 제왕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에 자신을 거꾸로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자로서 잘한다는 것은 스스로 옷고름조차도 매지 않는 자율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 없이 그저 공부에만 매진하는 것이다. 어떤 왕실의 왕세자 교육도 쉬운 과정은 아니었겠지만 갓 돌이 지난 나이로 최연소 세자에 책봉된 사도세자의 경우는 더욱 침범적인 과정의 연속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와 친밀한 정서적 유대도 없이 받게 되는 왕세자 교육이 사도세자의 발달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거세하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가 그 출발부터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아들을 얻게 되었던 영조는 자신의 방식대로 아들에게 애정을 쏟았다. 유아기에서는 어머니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버지와의 관계 역시 아동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프로이트는 유아기에서의 아이와 아버지 관계에 대해 유아기의 무력감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싶은 욕구, 사랑을 통해 보호받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이 무력감이 평생 동안 지속된다는 인식은 아버지라는 존재에 매달려야 할 필요성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하였다. 유아의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은 외부의 예측할 수 없는 불안으로부터 자아가 흔들림 없이 보호받는 느낌을 강화시켜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는 그리 오래 유지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하였겠지만 우선 두 인물의 기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부자 두 분이 성품이 다르셔서 영조께서는 영명 인효하시고 꼼꼼히 살피시며 재빠른 성품이시고 경모군께서는 덕성은 거룩하시나 과묵하시고 행동이 날래지 못하시니라. 성품이 이처럼 다르시니 경모군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부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시니라 라고 해경궁 홍씨가 기술한 것처럼 영조는 자신에 비하여 기질적으로 행동이 재빠르지 못하고 영민하지 못한 사도세자가 못마땅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이유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격노하는 일이 자꾸 발생하면서 4, 5세 무렵부터 조금씩 부자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였다. 당연히 영조가 사도세자의 거처로 가는 횟수도 점점 뜸해졌다. 이 시기는 아이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남근기에 해당되는 시점으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간이다. 이미 어머니와의 이자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도세자가 또다시 아버지와도 삼자 관계 입구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남자아이는 전 오이디푸스 단계에서 아버지를 이상화하고 동일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시기의 아이는 아버지를 어머니와 사이에 둔 경쟁자로서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프로이트의 설명처럼 본격적인 오이디푸스기에 앞서 남자아이는 아버지를 모방하고 내재화하고 동일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오이디푸스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과 사랑으로 아버지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중화시키고 내재화된 대상으로 아버지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아버지에 의하여 사랑받고 보호받는 경험은 향후 위험하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안전감의 기반이 된다. 전 오이디푸스기의 실패에 이어 본격적인 오이디푸스기 또한 사도세자에게는 쉽지 않았던 시기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조 자신이 긍정적인 아버지 경험이 별로 없었으며 분열적이고 가혹한 초자아의 특성이 강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아버지를 다시 내재화해야 하는 것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불안을 가중시켰을 것이다. 처벌적인 아버지에 의해 거세 불안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고 결과는 더욱 엄격하고 비판적인 초자아가 사도세자 내부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폭력적인 초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프로이트는 부모들의 영향력을 그대로 물려받는 초자아의 특성상 아버지가 거칠고 폭력적이었고 잔인했다면 초자아는 이러한 특징들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 10살의 사도세자가 아버지를 얼마나 어려워하였는지를 해경궁 홍씨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경모군께서도 부와 함께 친애는 뒤지시고 두려움은 더하셔서 10살 된 아기로 돼 감히 마주 앉지도 못하시고 신하들처럼 몸을 옹송그려 뵙던 것이니 어찌 그리 과하시던가 싶더라. 친밀한 애정의 대상이기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아버지 앞에서 사도세자는 더욱 위축되었다. 이러한 갈등 관계는 사도세자가 15살부터 대리청정을 하면서 더욱 확대 재생산되었다.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왕이 될 수 있는 운명. 하나뿐인 왕의 자리를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경쟁해야 하는 대리청정의 형태 자체가 오이디푸스적으로 아버지와 적대적인 투쟁 관계 속에 처하게 되는 것이었다. 아들인 사도세자가 스스로 훌륭한 결정을 내리면 영조의 무의식 속에는 시기심이 작동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아들이 더욱 미워질 것이고 아들이 변변치 못한 결정을 내리면 당연한 듯 아들을 질책하고 처벌하는 파괴적 공격성을 표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리청정하는 사도세자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영조는 신하들 앞에서 그를 평가절하하고 비난하기 바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덫에 갇힌 사도세자. 왕으로서의 자질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실 영조는 사도세자가 가지고 있던 능력마저 시기하고 거세하는 아버지였던 것이다. 아버지의 비난과 질시는 사도세자로 하여금 자신이 무가치하고 무능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였을 것이다. 시기받는다는 것은 그 자신이 완전히 말살되고 자신의 정체성, 동기, 감정에 관한 모든 것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현실을 경험하는 것으로 사도세자의 자아는 반복적인 아버지의 파괴적 공격으로 인해 더 위축되고 분열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들과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접어들었는데도 영조는 아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기보다는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듯 반성문과 같은 일기를 매일 써서 검사받으라는 처벌을 내리고 의복의 사소한 부분까지 빠뜨리지 않고 지적하였다. 사도세자에게 아버지의 시선과 존재는 질문하는 대상으로서 극도의 원시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두려운 스핑크스와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매섭고 까다로운 아버지 앞에서 사도세자는 점점 더 움츠러들고 파괴되어 갔다. 그가 아버지를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영조가 자신의 거처 가까운 곳으로 향한다는 소식에 밤새 잠을 자지 못하였다고 실록에 기록될 정도였다.
아버지가 불러도 두려워서 가지 못하고 아버지가 온다고 하여도 무서워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처벌적이고 혹독한 아버지였다. 사도세자는 너무나도 간절히 아버지에게 사랑받기를 인정받기를 갈구하였으나 영조는 끝내 아들의 요구를 외면하였다. 결코 사랑을 주지 않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은 반역을 의미하므로 사도세자는 무덤 같은 집을 만들어 아버지에 대한 살인 충동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하였다. 오이디푸스기의 부친 사례라는 무의식적 환상이 무덤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죽은 자와 동일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직은 살아있지만 죽기를 원하는 자와 동일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누군가가 죽었으면 했고 스스로 죽었으면 하는 사람이 되었고 끝내는 자신이 죽은 것이다. 무덤은 끔찍하게도 자신을 증오하는 아버지 영조의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살하고 싶은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간절히 바라는 자신을 처벌하는 사도세자의 무덤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강력하고 탁월한 왕으로서의 아버지처럼 되고 싶은 동일시와 자신을 미워하고 처벌하는 아버지를 제거하고자 하는 두 가지 강력한 충동들 사이에서 사도세자는 끝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반항은 곧 역모이며 또 거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으면 하는 무의식적 소망과 증오는 억압될 수밖에 없었다. 병리적 인격 조직과 정신적 은신처. 사도세자의 병증이 심각해지면서 그는 온갖 기행을 끊임없이 저질렀다. 왕실의 금기를 깨고 비구니와 기생을 궁궐로 들여 음란한 잔치를 몇 날 며칠 동안이나 벌이는 일이 부지기수였으며 사망하던 해에는 방 안에 관과 같은 평상을 가져다 놓고 그 속에 눕기도 하였다. 몇 달 후에는 땅을 파서 지하에 3칸짜리 집을 짓고 그 안에 관을 만든 후 그 위를 풀로 덮었다. 밖에서 보면 흔적도 없는 무덤 같은 집에서 그는 등을 달아놓고 앉아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것은 스타이너가 설명한 정신적 은신처를 물리적으로 그대로 건설한 것과 다름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도세자는 감당할 수 없는 불안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하여 그가 만든 정신적 은신처로 도망친 후 그것을 그대로 무덤의 형태로 재건한 것이었다. 물론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무덤은 부친 사례와 자살 소망 그리고 자기 처벌의 무의식적인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수준에서는 정신적 은신처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처벌적인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견딜 수 없는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하여 사도세자는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자신만의 방어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방어체계는 병리적 인격 조직으로 외부 세계와 접촉을 회피함으로써 불안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고도로 구조화된 방어체계이자 긴밀하게 조직화된 대상관계 네트워크로 간주할 수 있다. 박해적인 대상과 상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전능하며 망상적인 힘에 기반을 둔 정신증적 조직으로 후퇴함으로써 심각한 불안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은신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사도세자 역시 알고 있었겠지만 바깥 세상과 파국적 불안에 노출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으므로 사도세자는 그곳에서 자신의 심리적 평형 상태를 회복하고자 시도하였을 것으로 분석된다. 박해적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도세자는 아버지를 향한 무의식적 공격성을 통합해낼 수도 없었으며 따라서 우울적 자리로 나아갈 수도 없었을 것이다. 편집 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 사이를 진동하면서 사도세자는
병리적 인격 조직의 영향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룰 수 없는 불안과 고통을 방어하기 위하여 병리적 인격 조직의 자리로 옮겨간 사도세자는 죽기 직전까지 서유기와 같은 환상적인 소설에 빠져 정신적인 위안을 얻었으며 개 그림을 그리거나 백일몽에 빠지는 증상도 자주 보였다. 귀신을 부리는 법을 배우겠다며 도교 경전을 밤마다 읽고 공부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환상 속으로 철수하여 만족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모습 역시 병리적 인격 조직의 한 부분으로 그가 생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었던 방어가 다시 병리적 증상으로 악순환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사도세자의 증상에서 표현된 경계선적 측면들. 사도세자는 정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가라는 최초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이미 역사적 문헌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한중록 외에는 사도세자의 광증과 이모화변에 대한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 조선 왕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장 세세하게 기록하는 승정원 일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언젠가는 그를 복권하고자 원하였던 정조의 요청에 의해 공식적인 기록이 삭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정조는 아버지의 무덤을 이장하면서 사도세자의 행장과 묘지문에 그가 어질고 총명한 사람이었다고 아버지를 칭송하였다. 자신의 정통성 회복이라는 정치적 측면과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던 정조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는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사도세자가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대부분 정조의 기록에서 근거를 찾았다. 그러나 정조 자신이 사도세자의 광증을 인정한 기록이 남아있다. 또한 정조는 임종전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병이야 세상에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고백하였다. 이뿐 아니라 이미 살펴보았듯이 사도세자 스스로 자신의 심각한 우울증에 대해 장인에게 고백한 편지들이 발견되었으며 수차례의 자살 시도, 아버지가 무서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실록의 기록과 다른 신하들의 개인적인 기록 등을 고려하면 사도세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사도세자가 15세가 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할 수 없다는 선행 연구의 주장 역시 그 근거가 약하다. 현대 사회에서도 정신적 질병이 청소년기 이전에 발생하기보다는 주로 대학 진학과 군대, 취업, 그리고 결혼 등 삶의 주요 과제를 기점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잠재기를 어떻게 통과하고 청소년기에서 어떻게 회복을 경험하는지에 따라 이후 성인기 정신질병의 발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형태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청소년기에 잘 극복하지 못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 신경증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생애 주기를 고려해보면 당시 15세라는 나이는 현대의 기준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는 나이였다. 사도세자는 혼례도 이미 수년 전에 치렀으며 수십 킬로에 달하는 청룡 언월도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적인 발달도 모두 마친 상태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잠재적으로 존재하던 정신병리가 대리청정이라는 성인으로서 중요한 생애 과업에 직면하는 시점에서 15살에 정신질환적 증상이 표현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도세자는 현재 기준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어떠한 정신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저자는 한중록과
다양한 자료들에 기록된 사도세자의 증상과 정신 역동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가 분노를 잘 통제하지 못하며 충동적으로 자살 시도 등 위협적인 행동을 실행하며 극단적으로 정서를 표출하는 경계선적 특성이 강하였다고 추정한다. 정신분석 용어사전에 의하면 경계선 인격 장애는 정신증적 사파와 함께 만연한 충동성, 만성적인 분노, 정체감의 혼란, 그리고 자기상해적 행동에의 경향성 등의 증상들을 포함한다. 그들은 성공보다는 좌절을 거듭하며 경험하고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형성한다. 경계선 인격장애에 대한 컨버그의 정의는 더욱 광범위하다. 그는 경계선 인격장애를 정신증과 신경증 사이의 일시적인 증상으로 보지 않고 자아구조가 병리적으로 지속되는 심리장애를 경계선 성격 조직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현실 검증 능력이 손상되지는 않았지만 자아가 취약하며 자아 정체성이 통합되지 못하였다. 심각한 불안, 다양한 공포증과 강박 증상을 보이며 충동을 만성적으로 폭발시킨다. 주요 방어 기제로 투사적 동일시와 억압보다는 분열을 사용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도세자는 초기 대상관계 형성부터 불안한 출발을 보인 부분들이 있다. 거기다 분열적이고 가혹한 아버지에 의해 심각한 좌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으며 부자관계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어머니 등 좌절의 경험과 거기에서 발생한 공격성을 중화시킬 만한 안아주기 대상이나 인적 자원도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그의 내재화된 대상관계를 추정해보면 초기의 이자관계뿐 아니라 삼자관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지 못하였으며 대상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가혹하게 박해하는 대상으로서의 아버지, 그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초자아의 압력 아래에서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통합적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기질적인 측면에서도 사도세자는 무인의 기질이 강한 사람으로 무예 활동 등을 통해 공격성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을 더 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문에 정진하기를 원하는 영조의 엄명에 따라 이러한 공격성을 외부로 표출할 수 있는 출구를 가지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 사도세자의 증상을 살펴보면 그는 폭발하듯 발작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뚜렷이 구분되어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가 평상시에는 현실에 대한 감각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경모군께서 그 병환 안이 나신 때는 인효가 넘치셔서 거룩하심이 미진한 곳이 없으시다가 병환이 나시면 두 사람인 듯 달라지니 어찌 이상하고 슬프지 않으리오. 이는 현실 검증 능력이 늘 상실되어 있는 정신증 환자와는 다른 모습이다. 또한 사도세자는 의대증이 발병하기 이전부터 심각한 불안과 공포증을 호소하였다. 해경궁 홍씨는 심야에 정신이 어둑하셔서 귀신이 뵌다 하시고 무서워 하시며 병환이 깊이 드시니 하고 그의 증상을 기록하고 있다. 18살이 되던 1752년부터 무서워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하늘도 무서워하고 천둥 칠 때면 귀를 막고 엎드렸다가 다 그친 후에야 겨우 일어났다고 한다. 두려움에 떠는 천둥 번개와 관련된 글자도 보지 못하고 무서워하였으며 이듬해에는 놀라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계증을 자주 보이시고 1754년에는 그 증상이 점점 고질병이 되었다고 기록은 전한다. 경계선 환자들에게서 흔히 관찰되는 자기 위협적 행동과 반복적 자살 시도의 모습도 사도세자에게서 보였다.
어머니 병문안 갔다가 영주에게 호되게 질책을 당하자 21살에 처음 자살을 시도한 후 사도세자는 수차례 자살 시도를 반복하였다. 22살에 병환이 점점 심해져 세자 수업도 더 드물게 받고 영조로부터 억울하게 엄한 꾸지람을 듣자 불을 지르고 우물에 가서 떨어지려 하였다. 그 다음 해에도 아버지에게 혹독하게 질타를 당한 후 우물에 몸을 던지는 자살 시도를 하였지만 우물이 얼어 있었기에 목숨을 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병증을 보이다가도 23살에 자신을 각별하게 아꼈던 영조의 정실 부인 정성왕후와 대왕대비 인원왕후가 돌아가셨을 때 긴 상중에 보인 그의 행동은 정상적인 것을 넘어서 지극정성이었다. 그 후 탈상하여 장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무슨 나쁜 일을 당하였는지 돌아와서는 또 다시 울부짖으며 자살 소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정신병적이고 공격적인 폭발과 그렇지 않은 상태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에 대해 해경궁 홍씨는 그런 때는 병환이 아니 계신 듯 싶더라 라든가 본심이 돌아오신 듯 하더라 라든가 조금도 병증이 바라지 않으시니 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병증이 이미 깊을 대로 깊은 26살에 가졌던 온양행에서의 세자의 모습은 백성을 살피고 칭송이 자자할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과 같았다고 한다. 하지만 온천에서 돌아오자 다시 폭발적이고 발작적인 증상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죽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이러한 사도세자의 모습은 발작과도 같은 공격적 폭발이 일어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경계선적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사도세자의 병증이 깊어가는 생애 말기에는 정신증적 사파의 기록들도 전해진다. 세자의 돌발적이고 공격적 행동 때문에 그가 행차를 할 때면 길에 아무도 다니지 못하게 하였는데도 사람들이 보인다며 발작을 일으키고는 하여 결국 밖이 보이지 않도록 세자의 가마 위로 뚜껑과 장막을 치게 되었다. 경계선 환자들에게서 자주 관찰할 수 있는 죄책감의 부재와 성적 문란함 또한 관찰되었다. 폭발적인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사도세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충동적으로 시중드는 내인들을 죽였으며 그들의 목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하였다. 생의 마지막 시기에 다다랐을 때에는 궁 밖에서 데리고 온 기생과 비구니들을 데리고 사도세자는 난잡한 잔치를 벌인 후 신분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모두 한 곳에서 자고는 하였다.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은 왕가의 예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이미 병이 깊은 사도세자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종합적으로 사도세자는 초기 긍정적 이자관계 형성의 실패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하였으며 처벌적이고 가혹한 아버지상과 초자아가 내재화되었다. 극단적으로 분열적인 아버지 아래에서 그 또한 자아를 통합해내는데 실패하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사도세자는 취약한 자아의 특성을 보였으며 심각한 불안에 시달렸고 불안정하고 폭발적인 정서를 표현하였다. 그가 정신적 질환을 앓은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으며 의대증의 형태로 표출된 이유는 옷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도 연관이 있을 듯하다. 피부 자아처럼 옷은 또 하나의 자아를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군인과 파일럿처럼 제복을 입는 사람들은 그 제복이 형성하는 페르소나를 받아들인다. 현실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의 자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도세자에게 자연인의 신분에서 의복을 갖추고 정사를 돌보아야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었던 초자아,
즉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대님 하나까지도 트집을 잡으며 자신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초자아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사도세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불안을 야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거짓자기와 정조. 정조는 개혁 정치를 실현한 성군으로 조선시대 전기의 세종대왕과 함께 조선 최고의 임금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학문에 통달하여 신하들과의 경연에서도 뒤처지는 법이 없었으며 무예에도 능하여 화살을 쏘면 빗나가는 법이 없었던 문무를 모두 갖춘 왕이었다. 평소 생활에서도 검소하고 성실하였으며 반듯한 몸가짐에 투철한 사명감, 강인하고 결단력 있으며 효성까지 지극하였던 완벽한 군주로 그는 후세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다. 이처럼 모범적인 왕으로서 조선을 부흥시켰던 정조이지만 그의 개인사는 결코 순탄치 않았다. 그는 11살의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는 트라우마를 겪었고 평생 정적들에 의해 살해 위협과 엄청난 불안에 시달렸다. 그렇게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정조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군주의 역할을 해낼 수 있었던 그의 심리 내적 역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공한 왕으로서의 모습 이면에 존재하였던 정서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그의 심리 내적 실제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심리학자 김태형은 그의 책 심리학자 정조의 마음을 분석하다에서 정조의 심리는 전반적으로 매우 건강하였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정조가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으며 당파 싸움 속에서도 뛰어난 감정 통제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심리적 건강성 덕분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조가 뛰어난 현실 적응력과 업무 수행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심리적 상태가 전반적으로 건강성을 향하여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가 심리적으로 매우 건강한 상태였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석학적으로 정조를 분석함으로써 그 속에서 작용하였을 무의식적인 심리적 역동들과 그의 심리 상태를 좀 더 면밀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정조를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주요 대상으로 그리고 양육자로서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성격을 살펴보자. 해경궁 홍씨는 선조의 딸 정명공주의 후손으로 할아버지가 판서까지 지낸 명문 양반가 출신으로 평생 최고 특권층의 인생을 살았다. 친정 집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여 왕가의 가장 어른이었던 시할머니 인원왕후와 시어머니의 집안을 폄하하는 발언을 스스럼 없이 할 정도였다. 어렸을 때부터 전통적인 유교 교육을 받았으며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하였고 10살의 나이로 7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세자빈에 간택되어 궁중 생활을 시작하였다. 남편이 뒤주에 갇혀 죽음을 당하는 끔찍한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아 자신과 정조뿐 아니라 자신의 친정 집안을 보호하였다. 아들 정조가 친정 집안을 거의 멸문하였을 때에도 견뎌냈으며 정조가 사망한 후에도 15년을 더 생존한 생명력의 여인이었다. 이렇게 강인하였던 그녀를 후세의 사람들은 철의 여인이라고 평가하였다. 정치적 처신에 능하여 절대 권력자 영조의 눈에 벗어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으며 남편 사도세자나 아들 정조보다는 친정 집안의 이익을 더 대변하였던 그녀의 모습에서 헌신적인 어머니를 찾는 것은 어렵다. 훌륭한 양육자로서의 외양은 모두 갖춘 어머니였지만 정조보다 친정을 최우선하면서 정조의 정적인 수구 세력의 편에 선 해경궁 홍씨 모습에는 상식적 수준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게다가
환갑을 넘긴 그녀가 한중록을 집필하는 동기 자체가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소문에서 친정아버지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점이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해경궁 홍씨가 친정집안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애통은 애통이고 의리는 의리라는 논리로 스스로를 정당화하였다. 그녀가 진실로 사도세자의 죽음을 원통해 하였다면 한중록을 관통하는 애달픈 정서가 있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책에서 그녀가 서러움과 분함을 호소하는 경우는 대부분 친정집안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친정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시고 애를 쓰셨는지를 묘사하는 부분들에서이다. 전반적으로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다기보다는 기우는 집안을 다시 일으키는 일에 열중하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해경궁 씨의 모습에서 감히 추정해보면 그녀는 평범한 수준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수행하였지만 안아주기가 가능한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좋은 대상은 되지 못한 것으로 짐작된다.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도 정조가 건강성을 향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질적 요인과 어머니로서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한 해경궁 홍씨 덕분이지만 동시에 그녀의 개인적인 특성으로 인해 양육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패와 심리적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들보다는 친정 집안을 우선시하며 단식까지 불사하면서 아들을 협박하는 해경궁 홍씨의 모습에서 아들 정조와 진정한 정서적 교류와 유대가 가능하였을지도 의문스러운 부분으로 남는다. 역사적 문헌 속에서 드러난 정조의 모습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정신분석학적 특징은 위니캇의 거짓 자기이다. 하나의 거대한 집단적 초자아라 할 수 있는 유교적 문화 속에서 예법과 격식을 중요시하는 왕실의 엄격한 교육은 거짓자기 형성의 토대로서 작용하였을 것이다. 현실에 순응하는 기능이 뛰어난 거짓자기의 특성처럼 정조 역시 왕세손으로의 전형으로 자라나며 행동하였다. 한중록에 기록된 모습 역시 세손이 조숙하고 영리하시어 응대와 행동이 할아버님의 마음에 잘 맞으시니 조금 더 어린아이의 태도가 없더라. 어른처럼 일찍 일어나 세속하고 글을 읽으시는데 등 응석바지 아이의 모습보다는 순종적이고 모범적이다. 이와 같이 학문을 좋아하는 할아버지와 무예와 잡학에 더 관심이 많았던 아버지 사이의 갈등을 보고 자라면서 정조는 자연스레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해 거짓자기로 자신을 방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비극으로 아버지를 상실한 후에도 그는 더욱 반듯한 몸가짐과 학문에 정진하는 모습으로 할아버지 영조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정조가 스스로의 성장 과정을 기술해 놓은 글에서도 이러한 면모가 드러난다. 그는 시문과 교지 등을 모은 홍제전서에는 계획대로 책을 다 읽어야만 잠자리가 편안하다. 나는 어려서 책을 읽을 때마다 반드시 과정을 정리해 놓았다. 과정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두지 않았다. 라든가 나는 어릴 적부터 오직 책 읽는 것을 좋아하였으니 라는 문장에서 할아버지의 바람대로 학문에 매진한 우등생 정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할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한 아버지의 짐을 고스란히 짊어진 채 살아남기 위하여 정조는 자신의 공격성을 드러내기보다 거짓 자기를 통해 철저하게 순응하는 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향한 지극한 효성 역시 심리적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서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 자기의 한 측면으로도 분석해 볼 수 있다. 왕실에서 세손으로 자란다는 것은
어머니에 의한 직접적인 양육보다는 내인들과 스승들에 의해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보살핌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뼛속까지 정치적이었던 어머니와 애착관계를 얼마나 잘 형성하였을지 알 수 없다. 더구나 어머니와 외가가 아버지의 죽음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오히려 외할아버지가 집행에 앞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조가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오히려 아들보다는 친정 집안을 중요하게 여기는 어머니를 향해 무의식적 공격성과 분노가 일어났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해경궁 홍씨가 자랑스럽게 기술한 정조의 남다른 효성 역시 부분적으로는 거짓 자기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거짓 자기의 기능에서 살펴보았듯이 겉으로는 어머니에게 효도하며 그녀가 바라는 아들상에 맞춰 행동하는 수능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러한 거짓 자기의 모습을 통해 무의식으로는 미워하던 어머니와의 비동일시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고려해 볼 만하다. 무의식의 더 깊은 층 위에 자리 잡고 있었던 어머니에 대한 파괴적 공격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신 겉으로는 효심 깊은 아들의 모습을 연출하였던 것이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실로 정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어머니의 간곡한 청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처형에 관여하였던 외가의 친인척들을 거의 멸문하다시피 처벌하였다는 점이다. 만약 진심으로 정조가 어머니를 사랑하였다면 자신의 정치적 후원 세력이 될 수 있는 외가의 사람들을 귀양 보내거나 처벌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이지만 어머니에게는 감히 반항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정조의 진심은 어쩌면 외척척결에서 더 드러났다고 추측할 수 있다. 정조의 거짓 자기 측면을 증명해주는 또 다른 사실은 그가 왕위 즉위식에서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한 장면이다. 그 누구도 감히 입에 담을 수조차 없었던 이름을 왕위 즉위식에서 모든 이들에게 공개한 것이었다.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부정한 채 돌아가신 큰아버지 효장세자의 양아들의 신분으로 거짓짜기로 살아가는 것은 정조에게 말할 수 없는 공허감과 허망감을 안겼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이들에 대한 공격성을 안으로만 삼키면서 정조는 자신의 참 자기를 회복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살아왔을 것이다. 모든 신하들 앞에서 만천하에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임을 선언하는 행동은 정조에게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을 주었으며 치유적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선포의 순간은 정조가 삶에 대한 진실한 감정들을 생생하게 느끼며 자신의 참 자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정조의 거짓 자기는 본능적으로 잘 작동하였으며 상당 부분은 건강성을 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자신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신하들, 마지막 순간에는 아버지를 배신한 어머니와 외가, 그리고 변덕이 심한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버렸듯이 언제든지 자신도 내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은 늘 정조를 옥죄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사도세자의 아들, 언제라도 역적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변하지 않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정조는 그 누구보다도 더 큰 무게를 지고 살아갔을 것이다. 이러한 정조의 심리적 불안은 불면증으로 표출되었다. 정조실록에는 왕이 되기 훨씬 전부터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려왔음을 정조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있다는 표현들도 여러 번 등장한다. 외양은 온화한 학자풍의 정조였지만 가슴속에 해묵은 화병과
우라가 있으며 늘 과로하였고 종기로 고생하였다. 외부로 방출할 수 없었던 공격성이 내면을 향하게 되면서 자신을 혹사시키고 아프게 한 것이다. 49이라는 장년의 나이로 갑작스레 사망하기 전 7, 8년 동안 정조는 종기로 매우 고통스러워했다고 기록은 전한다. 정조의 사인은 아직도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복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거짓 자기를 가지고 적들을 마주하며 25년을 통치해야 하는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엄청난 스트레스가 그의 죽음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오랫동안 정조를 괴롭혔던 종기도 외부로 표출되지 못한 공격성이 자신을 향한 형태로 나타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거짓 자기로 한평생을 살면서 소화되지 못한 부분이 신체적으로 표출되었으리라고 추정해 본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아토피성 피부염과 죽음 욕동의 관계를 다룬 한 논문에서 아토피가 면역 체계에 나타나는 자기 공격적 병리 현상으로 규정한 것처럼 종기도 아토피의 또 다른 형태의 자기 공격적 병리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종기 역시 신체화 증상 중 하나로 전제하였을 때 방출되지 못한 내적 공격성이 피부 표면을 뚫고 나와 염증을 일으키는 자기 공격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정신분석학적 주제는 정조가 가졌던 죄책감의 측면이다. 정조는 25년간의 통치기간 중 끊임없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복권을 위해 노력하였다. 즉위식에서 세상을 놀라게 한 선언 이후 그는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효성을 표현하였다. 정조는 새로운 나라를 위한 도시 화성을 건축하였고 그 중심에 아버지의 묘지를 이장하여 안치하였다. 이는 자신의 중심에 아버지가 자리 잡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기일인 매년 5월 13일에서 22일까지는 온 나라의 공무를 정지하라는 명을 내렸다. 매년 5월 22일에는 사도세자의 사당인 경모궁에서 어떠한 국정 업무도 하지 않고 아버지를 기렸다. 이러한 행동에는 아버지를 부정하고서는 결코 자신의 입지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정치적 이유도 있었겠지만 상실된 아버지를 애도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진심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또한 아버지를 배척하고 자신에게 기우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성장 과정 동안 정조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죄책감이 너무나 크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조는 왕위를 물려주기에 사도세자는 너무나 부족한 제목이라 판단하였다. 사도세자를 그대로 살려둔 채 세 손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면 언제라도 역모가 발생할 소지를 남겨두는 것이니 영조가 결국 자신이 싫어하는 아들을 죽이고 손자를 선택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린 정조가 가지는 죄책감은 상당할 것이다. 어느 해 어느 날인들 추모하지 않았으랴마는 금년의 경우는 나의 심정이 더욱 다른 바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스스로 억제하겠는가. 정조의 애끓는 사부곡은 그가 느끼고 있던 죄책감을 속살까지 다 표현하고 있다. 정조의 깊은 죄책감의 뿌리로 아버지 사도세자를 향한 정조의 무의식적 공격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불같이 화를 내는 할아버지 앞에서 왕위를 계승할 세자로서 올바르게 처신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정조 역시 아버지를 부정하고 싶었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할머니와 어머니도 두려워하는 아버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온갖 기행을 일삼는 아버지가 아직 어린 정조에게는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문제를 일으키고 화를 자초하는 아버지로 인해 전전긍긍하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보면서 정조 자신에게도 언제 화가 미칠지 몰라 불안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정조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차라리 없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강력하게 자리 잡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조의 이러한 심리내적 현실을 고려해보면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의해 실제로 처형당하였을 때 정조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아버지가 사라지길 바랐던 자신의 무의식적 소망이 실현된 것이기 때문이다. 정조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의 복권과 복수에 힘썼던 것은 죄책감에서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소망과 자신을 처벌하는 무의식적 의미가 함께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과 재언. 분열적이고 처벌적인 영조는 자신의 극복되지 못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고착되어 있었다. 죽음 욕동인 시기심으로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고 파괴하였다. 가혹한 아버지로부터 거세당한 사도세자는 자아의 통합적인 발달을 성취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공포증과 심각한 불안에 시달렸다. 그의 병증이 깊어감에 따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화병과 경계선적 특성들도 함께 나타났으며 말기에는 정신증적 수준에까지 이르는 형태를 보였다. 비교적 심리적으로 건강성을 향한 정조였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무의식적 역동을 보고 자라났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방어적 기제로 거짓자기를 발달시켜 수능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외부로 표출되지 못한 무의식적 공격성들이 정조를 괴롭혔으며 정조의 오랜 불면증과 극심한 불안,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아이의 초자아는 부모라는 전범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초자아에 따라 형성된다 라는 프로이트의 설명처럼 건강하지 못한 초자아가 대상관계 속에서 미래 세대까지 그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모화변의 비극은 부모의, 특히 아버지의 왜곡된 초자아가 다음 세대에까지 그 파괴적인 공격성을 어떻게 표출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한 개인의 건강한 대상관계 형성과 안정된 심리적, 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생애 초기 어머니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상적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극복과 아버지의 성숙한 역할의 수행 또한 발달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심리치료연구소에서 펴내고 서정민님이 쓰신 영조, 사도세자, 정조, 그들은 왜 2부를 낭독해드렸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